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새 책을 쓰신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네, 그 월요일에 이어서 또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죠. 3프로 TV까지 출연하셔가지고 욕을 먹으셨던. 그 3프로 TV에서는 김현철이라는 사람 어떻게 알고 섭외를 한 거예요? 제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 앞에 그 전에 제가 이제 안심소득, 기본소득 관련해서 정책 실험이 뭔지도 또 소개를 3프로 TV에서 한 적이 있었고요. 네. 처음이 아니었군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나간 거예요? 그때는요. 네. 그때는 강제로 추출됐죠. 제가 왜냐하면 누구한테? 3프로 TV가 어떻게 제가 그 안심소득을 연구하는 우리나라에서 안심소득을 이제 진짜로 잘 작동하는가를 평가하는 4명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렇죠. 순수하게 3프로 TV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싶은데 누가 제일 전문가고 말도 잘하는가 찾다가 서울시의 추천을 받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안심소득 누가 하고 있니? 그래서 그래서 나갔는데 그 3프로들이 좋아했구나. 이 친구가 좀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네 이러고. 뭐 그랬나 보네요. 그랬다가 이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도 굉장히 얘기해주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왜냐하면 사실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과 두려움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부감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좀 한번 저는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으니까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고 그 얘기를 소신대로 3프로 TV에서 말을 했는데 네네 이제 뭐 악플이 많이 달렸다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거부감 가진 분들이 많구나. 네.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분들이 한 2가지 정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듣자마자 그냥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외국인이라고 차별한다. 외국인 차별을 당연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너무 적게 주면은 월급을 적게 주고 데려온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 교수가 주장하는 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지금도 뭐 조선족 아줌마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도입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뜻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위해서. 지금 현재 너무나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 근데 영유아 돌보는 도우미와 노인 돌보미의 비용이 사회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높아져 버렸다. 이게 지금 350에서 400만 원인데 부모님 아프면 400만 원 내야 돼요. 그게 수요 공급이 지금 안 맞아서 지금 수요 공급이 너무 안 맞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그 가사 도우미 말고 영유아를 돌보는 분하고 이제 좀 편찮으신 어르신을 돌보는 그 두 분야의 도우미를 지금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도입돼야 되는데 사실은 도입이 되어 있죠 이미. 누가 오시냐면 주로 조선족들 오시거나 아니면 그 스탄 나라들의 이제 고려인들이 오시는 건데 그런데 이거로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분들도 들어오시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에서 그러면 안 들어오나요? 제조업에서 다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오는데 농업도 많이 들어왔죠. 우리 뭐 한 2달 전에 깻잎 노동자라고 농촌의 깻잎 투쟁기. 깻잎 노동자가 아니에요. 깻잎 투쟁기라고 농촌의 외국인 문제를 다룬 또 좋은 책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안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 섹터만 지금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겁니까? 막고 있는 거죠. 노동부가 막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산업연수원 뭐 연수생 제도나 뭐 이런 어디에도 안 걸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 직종은.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나 아니면 노인 요양 쪽은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수준인데 이거를 공급 확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지금 절대정명의 순간인데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거기까지는 아마도
반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그 공급이 그렇게 부족한데 그러면 노인 돌보지 말란 얘기인가? 영유아 돌보지 말란 얘기인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다 애도 안 낳잖아 심지어 그것 때문에 그게 걱정돼서 이런 문제도 있긴 그런 문제도 하죠. 이제 일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돌보세요. 그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본 적 있어요. 언제 본 적이 있냐면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휴양지를 가면은 그 하루 정도 아이들을 놀아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그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뭐 전문성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너무 애들이랑 잘 놀아주고 진짜 실력자들이에요, 실력자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딱 본인의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거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오셨을 때 당연히 굉장히 잘 돌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이게 마켓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잘 돌보는 분들이 더 오랫동안 그렇겠죠. 취직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는가?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철 교수님 제가 이제 이제 소소한 개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간에 끼어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인종적 차별 이런 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조선족 그 아주머니들이나 고려인 아주머니들은 문화적 동질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기는데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필리핀이나 혹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여성들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냐라는 것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춰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경쟁력 면에서는 육아라던가 아니면은 노인들을 돌보는 것의 경쟁력 면에서는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전 더 잘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홍콩에서 이미 굉장히 필리핀 분들, 인도네시아 분들이 굉장히 환영받고 진짜 꼭 필요한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김 교수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최저임금 같은 거를 이제 거기는 적용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요. 일단은 데려오는데 그러면 그럼 월급 이제 그래서 그럼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은 지금 대략 한 최소 210만 원이 듭니다. 8시간 기준으로 일했을 8시간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210만 원을 가지고 2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누가 고용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임금이 한 400은 돼야지. 네. 200만 원을 주고 그걸 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고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벌이를 했을 때 4,500 정도의 소득이 있었을 때 맞벌이 둘이 합쳐서 400 벌어 갖고는 200만 원 진짜 안 되죠, 못 하죠. 본인이 여성이 한 400은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성이 그렇죠. 한 4,500은 벌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야 일을 하면서 쓸 동기가 생길 테니까. 그렇죠. 왜냐면 출퇴근하는데 돈 쓰지. 내가 우리 애 얼굴도 못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한 4,500은 벌어야지 되는 건데 이러면은 이 200만 원을 다 주면은 요 제도는 사자 붙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소득자들을 위한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부담을 줄여줘야지. 그래서 한 100만 원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돈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돼야지 조금 더 보편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100에서 150만 원을 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최저임금을 안 주자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 모든 영역과 모든 지역의 딱 단일 최저임금인데 미국만 해도 지역별로 다르고요. 일본도 지역별로 달라요. 일본도 다르고 직역별로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최저임금은 플렉서블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잘 정해서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럼 1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런 걱정이 생겨요. 불법 체류하지 않겠냐? 도망가서 예를 들어서 회사 그 제조업 가서 200만 원, 250만 원 받지 않겠냐? 당연히 타당한 걱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조업은 최대 3년, 그러니까 3년 비자입니다. 3년 비자이고 정말 뭐 특별한 경우에 4년 9개월까지 이제 되고 그런 다음에 본국에 나갔다 와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비자 기간을 무제한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요만 있다면 그 고용만 될 수 있다면 너는 그대는 그냥 계속 일할 수 있다면은 그 도우미 직종에 종사하는 한 비자를 계속 연장해 준다. 네, 그러니까 고용주가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자기가 트레이드오프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면 내가 150만 원을 벌면서 10년, 20년 일을 할 건지 아니면은 짧게 250만 원을 벌어서 밖에 가서 250만 원을 벌고 그 뭔가 걸렸을 때 강제로 출국을 당하든지 가족 얼굴도 한 번도 못 보는 거거든요.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는 방법은 정부가 보조금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서술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양쪽 다 해놨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뭐 얼마나 보조금 많이 줍니까? 근데 가사 도우미까지 필요한 사람들은 보통 일을 하겠다는 엄마가 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아빠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단기 돌봄 서비스에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저소득층한테는 이제 서브시디를 15%에서 85%까지도 주거든요. 그거를 왜 외국인 가사도우미한테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여성이 또 자기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노벨 경제학상 이번에 여성 커리어로 받으셨는데 그거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클라우디아 골딘 책도 우리가 책걸상에서 소개했거든요. 한 2년 전, 작년인가에. 그 클라우디아 골딘 그 할머니도 언제 친분이 좀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은 있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만난 적은 코넬 대학 있어요? 출신이세요, 클라우디아 골딘이? 학부 코넬 대학 출신이십니다. 본인이 이제 약간 코넬 동문이다 뭐 이런 아이덴티티가 좀 있나 봐요. 저는 코넬 교수고. 콜롬비아 동문이라는 아이덴티티도 있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이제 오해를 이제 풀어야 될 건, 그러니까 김현철 교수님께서 그냥 무작정 그분들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돌봄 노동하러 오셨기 때문에 월급을 적게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정당한 대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모셔오자.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돌봄 노동 수요가 많은데 비해서 이제 거기에 공급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근데 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건 그 기사도 이제 그런 대목에 많이 나왔는데 이제 필리핀이나 홍콩 같은 곳에서 필리핀이 아니죠.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 이제 입주 가사 도우미로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입주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한국의 주거 환경에서 입주 도우미가 가능한가?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하는 거는 또 재밌게도 그 무조건 출퇴근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숙사 같은 걸 제공을 제공하게 싼값에 제공하겠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유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들이 가끔 벌어지는데 홍콩보다는 중동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요. 이제 왜냐하면 되게 그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서 뭐 말하자면 학대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뭐 그거를 저는 절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일어날 수 있는데 잘 보호해야 되는데 그거는 출퇴근이 가능하면은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헬퍼들끼리의 자조 그룹이 많이 형성되면요, 그거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스스로 이거 얘기해 보면 내가 이거 학대당하는 건데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서울시가 출퇴근만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건 나름 긍정적인 방향이네요. 서울시가 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을 100명? 12월달에 이제 스케일이 좀 작죠. 100명이 뭐야? 한 1000명은 해야지 실제로 이제 효과도 알 수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출퇴근을 강제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인 돌봄도 우리가 수요가 있는데 노인들은 이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떠나고 나면 거기에 방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에 방 3개짜리 아파트라고 그러더라도 그냥 방 하나 정도는 그냥 충분히 비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조금 서울보단 상황이 좋으시고 그래서 절대 출퇴근, 절대 그 이제 집에서 거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렇게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왜 그렇게 하냐면 거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절대로 땅이 넓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값도 엄청 비쌀 텐데 거기는 어떻게 입주가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는 입주를 안 하면 이제 고용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마련해서 줘야 되는 거고 그 비용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홍콩의 비싼 집값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이런 취지일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같은 데는 가령 뭐 필리핀에서 온 도우미한테 입주를 안 시키고 한 달에 뭐 한 150만 원 주고 네. 네가 알아서 나가서 집을 구해서 생활을 해라라고 하면 150만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되니까 주거 비용이랑 생활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로자를 위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런 겁니다. 네. 월급을 추가로 200만 원을 줘라 이런 게 취지인 것 같은데. 거기 이제 한 80만 원 주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80만 원을 그대로 저금할 수가 있죠. 80만 원이에요 싱가포르 같은 홍콩은 경우는. 홍콩도? 네, 대략 8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싱가포르나 홍콩이 우리보다 지금 1인당 GDP가 조금 높죠. 훨씬 높죠. 훨씬 하여튼 뭐 높잖아요. 네. 근데 80만 원을 주고 숙식 제공하는 형태로 그렇게 돼 운영을 있습니다. 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본국에서 받는 그 급여의 수준이라는 게 한 20만 원 정도니까 4배 정도 더 버니까. 그냥 홍콩이랑 싱가포르식으로 우리도 해보자라는 뜻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르다라고 계속 길게 설명하셨잖아요. 그 방식도 우리가 수용해도 된다. 그 방식, 홍콩, 싱가포르 방식도 해볼만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네. 그 주거 문제는 좀 더 플렉서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임금은 80만 원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20에서 150 사이 정도 하고 비자 기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주거를 제공하면요. 숙식 제공하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숙식을 그 가격을 이제 얼마로 쳐주냐도 우리가 한번 마켓에 맡겨갖고 그만큼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리핀 가사 도우미 혹은 가사 도우미 본인이 어려워요. 숙식을 제공한다라는 건 네. 주거 비용이나 식사 비용을 그 도우미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근로 시간은 훨씬 길어질 수 있잖아요. 사실상 24시간 내내 뭔가 스탠바이 상태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네,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네. 실제로 홍콩에서 가사 도우미의 평균 일하는 시간이 14시간이에요, 하루에. 14시간. 네.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우리나라 30대, 40대 아이를 가진 여성의 근로 시간 몇 시간일 것 같으세요? 일하는 직장 다니는 직장 다니는 아기 엄마. 14시간보다 더 많아요. 14시간보다 더 많아요. 더 많으면 많지 적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저는 굉장히 강한 노동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잘 보호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이거보다 호락호락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주장을 3프로 TV에서 했는데 네. 욕은 어느 부분에서 먹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욕을 먹었어요? 욕하는 분들의 주장은 뭡니까? 근데 굉장히 다 다른 거 아세요? 어떤 분은요 월급을 많이 200만 원, 그러니까 210만 원 제가 월급을 정확하게 프로포즈 한 건 아닌데 210만 원 준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많이 준다고? 그게 보조금을 정부가 주든 어찌 됐든 최저임금을 적용하든 간에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일 시키면서 200만 원 넘게 주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욕이 있다고요. 어떤 욕이냐면 그러면은 500만 원 받는 사람밖에 500만 원 없는 고소득층만을 위한 건데 너 그렇게 또 한 번 신분 그런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를 꼭 도입해야겠어? 네. 이렇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김현철 교수님 그러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약간 김 교수의 얘기를 잘못 이해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양쪽이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생각이 다르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노예제 이제 이러면서 이제 현대판 노예제 갖고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예전부터 우리 깻잎 투쟁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은 진짜 끔찍한 일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돌봄 노동자들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용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홍콩에 지금 살고 계시고 본인도 도우미 입주 도우미 여기 제 뒤에 혹시 봤어요. 네, 감사의 말에 맨 마지막에
그 가족 이름과 오디자 함께 드페즈. 오디자 드페즈입니다. 네네. 네, 저희 집. 같이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많이 봤을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네네.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 사모님들의 갑질 뭐 이런 완전히 존재합니다. 많아요. 거기도 많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 좀 만나잖아요. 네. 그거만큼 딱 있어요. 네. 그거만큼 딱 있고 홍콩은 하지만 그 내니들의 자조 그룹이 굉장히 잘 형성돼 있어 갖고 이게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 찾을 수 있거든요. 내니 카페 같은 게 있다는 뜻입니까? 내니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열심히 만나거든요. 자기 친구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건 또 우리가 또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계 약간 다를 것 같기도 한 게 우리 아이들이나 혹은 우리 부모님을 모시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만약에 함부로 대했을 때 혹시 우리 아이들이나 혹은 우리 부모님을한테 그 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조심을 하게 될 것도 같고 네. 거기에다가 만약에 본인이 일하는 곳을 선정할 수 있는 자유만 준다 그러면은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내가 너무 이렇게 옆집에서 5만 원 더 준다 그러면 가버리고 금방 아니면 혹은 여기서 네.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갑질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냥 옮겨가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 건전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너무 이상한 고용주들은 고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이상한 그 헬퍼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건전한 시장 메커니즘을 왜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제 그 JYP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이게 굉장히 논란적인 제도이긴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게 한국의 돌봄 노동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비명 소리가 나오잖아요. 다 저는 그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제 혹시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라거나 혹은 한국에서 약간 저소득을 받으면서 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뭐 급여나 복지 수준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떤 영향? 특별히 이제 한국에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겠죠. 지금은 맘만 먹으면은 세금 없이 350만 원, 400만 원 받으시잖아요. 근데 아마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임금이 당연히 수요가 줄으니까 임금이 줄어들 텐데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지금 한국에 있는 돌봄 노동자 수가 너무 많이 줄어갔고요. 지금 10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수요는 어마어마한데 그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연세들이 다 많으신 분들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테이퍼링 아웃 되고 있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저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보호해야 되잖아요. 저는 홍콩처럼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풀타임만 일하지 파타임으로 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가령 한다고 하면요. 많은 가정들 중에요. 우리 집 방까지 주면서 나 이렇게 도우미 쓰고 싶지는 않아. 나 한 2시간만 딱 필요해.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파트타임은 내국인한테만 허용이 돼 있어요. 홍콩이 그렇다는 홍콩이 거죠? 그래요. 네. 홍콩은 외국인은 풀타임으로만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는 내국인한테 딱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수요는 내국인으로 대충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건 그 돌봄 근로자 말고 아예 다른 직종에까지 영향을 주진 않겠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최저임금을 좀 차별화하거나 그러면은 이쪽으로 유입될 인센티브가 없지 않을까요? 굳이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 그냥 몰라서 여쭤본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꾸 깻잎 투쟁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 직종에 따라서 혹은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좀 다르게 적용하는 거를 허용하자라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에서
그 돌봄 노동을 개방을 한다 그러면은 농촌에서 험한 대접 받으면서 그 깻잎 투쟁기에 나오는 것처럼 고생하시는 분들이 나는 그럼 농촌에서 그렇게 험한 대접 받고서 일 안 하겠다. 차라리 돌봄 노동에 뛰어들겠다라고 하실 분들은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월급이 좀 들어요. 적어도 월급이 좀 적어도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약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쪽이 좀 좋아질 테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이 여러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네. 조금 더 이렇게 확산이 되고 하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네. 그러면서 뭐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컬처가 생기고 심지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직종별로 차등을 두면 결국 내국인 근로자들 중에 일부는 지금 최저임금보다 더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기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2차, 3차, 4차 효과까지 걱정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석 내지는 예측 혹은 설득하실 수 있냐라는. 네네. 아니 뭐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은데 그런 걱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산물 외국 농산물 받았을 때 국내 농산물 농가가 피해를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보죠. 보는데 그거 무서워서 예를 들어 그거 무서워서 외국 농산물 안 받는 거 안 받겠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 노인 돌봄, 아이 돌봄을 전혀 안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아니고요.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강론으로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외국인 도우미 얘기를 너무 길게 하긴 했는데 네. 아니 근데 뭐 핫한 이야기니까요. 네. 책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주로 이 이야기를 근데 왜냐하면 또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재미가 없죠. 네. 책을 안 읽으시고 이 책걸상 듣는 걸로 때우시니까. 네. 그리고 그 아까 80만 원 정도밖에 월급이 안 된다고 했는데 네네. 책을 보면서 저는 재밌다고 느낀 게 임금 문제 낮았지만 보험이랑 의료보험 이런 거 제공해야 되고 네네. 식대도 따로 약간 또 줘야 되고 비행기표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1년에 네. 한 번씩 고향 갔다 올 수 있는 비행기표를 고용주가 줘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월급 얼마 하면은 비행기표는 지가 알아서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돈 아낄 사람은 안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해야 될 텐데 이 비행기표는 티켓으로 사주는 거예요? 실물 티켓 제공해요? 아니면 그냥 표준 항공료? 되게 재밌네요. 그거는요. 주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계약서에 나와 그 어떤 계약서에도 쓰지 않았는데 모든 홍콩 가정에서 1년에 한 번 그 고용한 가사 도우미를 고향에 일주일 휴가를 줘서 보내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어서 보너스네요. 보너스. 비행기표를 해주는 거죠. 실물이죠. 실물. 네네. 그게 이제 그 룰처럼 돼 있어서 그걸 안 해주면은 비인간적인 고용주야. 그럼 이제 떠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돌보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이 정도의 복지, 이 정도의 휴가는 당연히 누구한테 주는데 유급 휴가 주는 그런 거 개념으로 외국인이니까 비행기표를 내가 사줘서 고향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런 건 개념인데 거의 모든 사람한테 다 주고 있죠. 여기 이제 이거 보면서 이걸 만약에 현금으로 그냥 주면. 아예 안 가고 세이브 하겠다고 그럴 사람들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컬처가 또 있군요. 네네. 그 사실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부터 시작해서 2부에는 논란 거리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 김현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소득제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막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본소득제도가 과연 그 취지에 맞게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적인 복지제도인지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 12장 안심소득 혹은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심소득하고 기본소득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그거 좀 사실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심소득, 기본소득을 이해하려면은
우리나라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돈을 주는 혹은 의료 서비스를 주는 제도인데 이게 뭐냐? 나도 모르는 나의 소득 인정 점수라는 걸 일단 내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뭐냐?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인컴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뭔가 산술식에 곱해갖고 그걸 빼는 거예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거나 자동차나 집이나 뭐 네네, 그런 걸 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빼는 퍼센티지도 좀 다르고 막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를 버는지 이제 예를 들어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거 정도까지는 알아도 내 재산이 막 속속들이 얼마고 그걸 정부가 어떻게 환산하는지까지는 잘 모릅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나의 소득 인정 점수라는 걸 가지고서 그걸 내면은 그러면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쭉 줄 세운 다음에 거기 딱 가운데 있는 중위소득이라고 하죠. 중위소득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몇 퍼센트 이하면은 뭘 받고 몇 퍼센트 이하면 뭘 받고 막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초생활 수급 대상 제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요. 나만 소득을 가만히 보존한다고 해서 내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됐다 안 됐다 항상 되게끔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이 어떻게 벌고 있느냐가 나의 이제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다르고 또 몇 퍼센트 딱 그 지점에서 조금만 넘어가도 급여 한계가 아까 제가 4개 급여를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계가 통째로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돈이 막 퍽퍽퍽 날아가요. 그 자꾸 조금만 잘만 일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나 이렇게 되는 경향이 하나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가지고 그 뉴스에 나오는 비참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복지 사각지대는 왜 또 나오냐 하면은 이거를 내가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신청하는데 이거 하루가 걸립니다. 막 하져가서 그거 계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창신도 모녀 사건 뭐 신촌 뭐 새모녀 사건, 송파 새모녀 사건도 네. 있었고요. 창신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쓰러져가는 한옥이 있었는데 그게 자산 가치로는 1억 8천이래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냥 아무리 돈을 한 푼도 못 벌어도 자산이 일단 1억 8천. 야,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쓰러져가는 한옥이었는데 그분은 그래서 이제 못 받고 결국 돌아가신 거고요. 지금까지 한국의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비극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셨고 맞아요. 그래서 기본소득하고 안심소득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복지 스팟을 없애기 위한 이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됐는데 기본소득은 딱 쉽죠. 왜냐 모든 사람한테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 뭐 얼마씩 주자. 네. 모두에게. 보통은 이제 인디비주얼 베이스인데 그 사람 개인 베이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네, 다 돈 주자. 네. 이제 그런 건데 요거에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럼 돈은 어디서나? 네,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뭐 의미 있는 돈으로 주자면은 이게 뭐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인 상황인데 이제 가난한 분들이 아직 여전히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거를 무의미하게 예를 들어 무의미하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가구당 30만 원 줄 거를 부자들 뭐 3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한테 뭐 30만 원 왜 주냐 그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여전히 좀 더 몰아주자. 그런데 이제 안심소득인가 뭐냐면 이런 개념인데 그 안심소득은 네거티브 인컴 텍스 그러니까 부음의 소득세의 개념인데 소득세는 우리가 월급이 많아지면 월급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잖아요. 네. 그런데 네거티브 인컴 텍스니까 네거티브 소득세니까 내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돈을 많이 받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는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소득세가 0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네. 소득이 떨어지면은 떨어질수록 그만큼을 받고 네. 그 기준 이상으로 오르면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이 내자. 네. 그런 개념인 거죠. 그게 이제 안심소득인 거예요. 네. 근데 안심소득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빈곤 탈출을 시킬 수 있는 빈곤 절감할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안심소득.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제 기본소득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 있을 때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험을 농촌을 중심으로 세팅을 맞아요. 해놓아서 진행 중이고, 이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은 대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의무의 소득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 안심소득이라는 실험을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실험을 지금 본인이 뭔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저는 양쪽 다 관여를 하고 있고요. 양쪽이라면 그 기본소득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도 관여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안심소득 실험도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비교적 저는 중립적인 생각이고요. 또 양쪽 당 국회의원이 다 될 수도 있겠네요. 에이, 양쪽 다 가능하게. 아니 왜 그러세요? 참 왜 그러세요? 저 집에서 쫓겨나요. 근데 이 책에서는 기본소득보다는 안심소득이 좀 더 우리나라 여건에 맞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대안적인 복지제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뉘앙스로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영유아 쪽은요. 그 기본소득 형태로 가자. 지금처럼. 지금처럼. 네, 예전에는 90% 자르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이들 위한 거는 그냥 다 주자. 그리고 지금 이미 유의미하게 굉장히 파이가 커졌습니다. 100만 원 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건데 지금 노인 빈곤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 가정당 100만 원, 200만 원 줄 수 있는 형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굉장히 보완하든지 아니면 안심소득 같은 형태로 몰아주는 형태로 가고 뭐 기본소득은 좀 이렇게 좀 나중에 추후 아젠다로 남겨놓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 이 대목에서 이 책 그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그 개인적인 일화 하나만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김현철 교수님께서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하나 하셨어요 최근에. 뭐요? 그 제가 아는 이제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네. 되게 이제 애정을 쏟는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그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막 집에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케어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는 굉장히 곧잘 열심히 하는 친구여가지고 되게 마음이 쓰여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이 학생한테 약간 이론적으로 한번 과제 같은 걸 해서 프로젝트 같은 걸 해본 다음에 그 결과물을 생활기록부 같은 데 넣으면 뭐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걸로 꽤 괜찮은 대학에도 갈 수도 있을 만한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아이디어가 없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그때 제가 이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에 기본소득, 안심소득 비교하는 내용의 초고가 한 잡지에 실려 있는 걸 본 다음에 그걸 전해주셨나요? 그걸 제가 전해주면서 그 기본소득 실험이랑 안심소득 실험을 조사하고 비교하는 그리고 그 학생 시각에서 무엇이 더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한번 프로젝트를 해서 그 결과물을 좀 반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줬더니 실제로 그걸 했고 또 아이가 굉장히 흥미롭게 잘 해왔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을 해가지고 1차는 다 합격을 했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면접 때 잘하면은 합격할 수도 있는 경제학 후배가 될 수도 있는. 입시 컨설턴트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거 수시 사실은 수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 그 경제학에 필요한 순간에서 이 김현철 교수님께서 던지고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을 소개하고 답하는 과정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품어봄직한 그런 의문을 질문으로 던지고 또 그걸 이제 나름대의 시각으로 풀어가는 과정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독서 모임이나 토론 모임 같은 거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말이 없어서 고민인 분들은 이런 책을 선정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말이 끊어지지가 않아. 맞아요. 아니면 토론을 연장해야 돼.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 발제문으로 이 한 챕터 같은 걸 준 다음에
토론을 같이 해보라고. 찬성 반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 많이야.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해서 해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게 낫겠니? 아니면 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낫겠니? 이 책의 제일 큰 문제점이자 장점이 되게 얇아요. 굉장히 얇은데 20개나 되는 꼭지가 있어서 한 꼭지가 솔직히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너무 금방 끝나. 이게 시작하는 것 같더니 벌써 끝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그래서 저는 내용이 약간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욕심이 있는 게 아니 거꾸로 이거를 발제문으로 던지고 토론하고 뭔가 더 찾아보고 학생들한테 관심을 유발하거나 이럴 때는 더 좋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저자로서는 좀 욕심을 좀 내보셨으면 하는 게 여기에 있는 20꼭지 중에서 김현철 교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고 앞으로도 좀 연구를 집중할 만한 주제들을 몇 개 정해가지고 좀 약간 기노흡의 단행본 같은 걸 한번 준비를 하셔도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고민하겠습니다. 아니면 요 정도 얇은 거 요새 두꺼운 책 저를 비롯해서 다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얇은 책, 요거보다 심지어 더 얇은 책을 한 10개를 동시에 준비하는 거예요. 각 주제별로. 이럴 생각이 있습니다. 돌봄, 공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령 뭐 그러면 1년에 하나씩 써도 10년이나 걸리네. 1년에 한 2권씩은 써야겠다. 그러면 6개월에 하나씩 얇은 책을 계속 내는 거죠. 주제별로. 진짜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돌봄의 아니면 저런 거 해. 월간 김현철이나 저 개간 김현철 뭐 이런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그 돌봄의 경제학, 공부의 경제학, 뭐 황혼의 경제학,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책이 팔릴까요? 이제 우리 회사도 출판사이기도 한데 원하면 지금 녹음 끝나고 계약하고 가시죠. 개간 김현철로 해서 100페이지짜리 얇은 책을 아니 JYP랑 계약하지 마요. 못 팔아요. 그 안심소득 기본소득 아까 연구 잠깐 관심 있는 분들에서 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실험이라고 책에 적혀 있고 2023년 7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에서 한두 번 잠깐 보고 지나가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22년 7월에서요. 지금 1차년도 결과를 제가 지난주에 발표하고 오늘도 지금 발표하러 가야 됩니다. 2022년 7월. 그러니까 1년 됐어. 지금 1차년도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요게 방식이 원래 이렇게 사회복지 혜택을 주던 서울시의 많은 가구들 중에서 1,300가구를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2,600가구는 옛날 주던 방식대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 받는 그러니까 안 받던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안심소득이 굉장히 제너러스하니까 5년 동안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적해서 맞습니다. 그거를 본 다음에 더 좋은 쪽으로 가는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인 거고요. 외국에서는 이런 식의 정책 실험을 사전에 많이 해가지고 그걸 반영하는 게 좀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다라는 거죠. 네, 뭐 미국하고 이제 미국이 제일 많이 했고요. 그런 식은 뭐 예를 들어 핀란드도 했고요. 우리도 제발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보는데 1년 해봐서 중간 보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살짝 말해줄 수 있나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신 건강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좋아졌겠죠, 당연히. 누가요? 수혜 받는 사람들. 그 실험군. 그러니까 비교군과 비교했을 때 실험군 정신 건강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더 일을 할 유인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 의의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존 군하고 기존에 이제 복지제도를 받던 사람도 있었고요. 기존에 안 받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 받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복지가 가니까 그 일할 유인이 줄어들죠. 왜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기존에 받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일해라 이런 건데 지금 아직 샘플 사이즈가 작아서 요 기존에 받던 사람들과는 아주 유의미한 차이는 사실 발견하지 못했고요. 여기 안 받던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이제 확실히 노동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정책 메이커들은 이제 뭘 결정해야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더 행복해지는데 일할 유인은 줄어든다. 그럼 이제 요거를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 공급이 떨어지는데 방점을 찍을 거냐, 아니면 그래도 어쨌든 저소득자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사는데 방점을 찍을 거냐. 그래서 얼마나 줄어드느냐, 얼마나 더 행복해지느냐를 잘 보고 결국은 국민과
그 국민과 폴리시 메이커들이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년짜리 프로젝트니까 네. 끝나고 나면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겠죠. 지금보다는. 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팬데믹 이야기도 못했고 또 뭐 다른 얘기 흥미로운 얘기 되게 많은데 그 독자를 위해서 우리가 남겨놓죠. 네네. 이번 주에는 홍콩 과기대 김현철 교수가 쓴 첫 책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같이 읽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네, 교양서로 굉장히 저는 읽고서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많이 주는 책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많이들 이거 또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뭐 다음 책 계획도 있습니까? 뭐 일단 이 책부터 잘 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김영사에서 투자 좀 하고 있나요? 아직 제가 경험이 일천해서 투자를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열심히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더 열심히 하라고 좀 이렇게 약간 체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3%도 나갔는데 네. 뭐 좀 더 어떻게 좀 프로모션 해보라고 출판사 쪽에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난 잘 모르겠는데 얘기해 보시죠. 뭐. 그 미국에서 교수하다가 홍콩에서 교수하고 계속 지금 해외에 오랫동안 살고 그 말라위를 비롯해서 뭐 이디오피아 뭐 여기 산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에서 나름 장기 체류하면서 연구도 하고 뭐 밖으로 쭉 돌고 있는데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혹시 있나요? 조만간 온다는 소문도 있긴 하던데. 네, 뭐 한국에 아내가 사실 돌아오는 바람에요. 그 아내는 이미 왔어요? 아내는 이제 한국에서 직장을 잡아서 제가 지금 최근에 기러기 아빠인가요? 네, 어쨌든 아이들 제가 돌봤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 저희 집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거의 에반젤리스트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어떤 책에 그 가사 도우미에게 감사의 말을 쓰는 경우는 없죠. 지난 3년 육아 청소 식사 준비를 너무도 훌륭하게 담당해준 도우미 오디즈 드페지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스페셜 땡스 투예요. 왜냐 가족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정말 그 정도로 정도로 고맙죠. 알겠습니다. 조만간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이제 아내가 이미 한국으로 왔으면. 알겠습니다. 이번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김현철 교수님의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을 놓고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